장군 소개를 받은 강명구고, 사실 그 일기를 수료를 했고요. 일기를 하고 나서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소윤천 교수님이 또 부탁도 드리고 해서 이렇게 또 전달할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감사한 부분이고, 맡기실 때 이렇게 힘들게 오셨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 전해드리는 걸 통해서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은 뭘 얘기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홈, 스마트팩트, 스마트시티 나라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런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들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원우님들께서 개념을 다 갖고 있다, 나는 뭐 4차 산업혁명도 알고 스마트팩토리도 뭐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거든요. 그런 연구하는 교수님들조차도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뭔가 전략을 만든다 그러고, 회사도 무슨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한다는데 되게 모호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오면서 또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4차 산업혁명 실체는 아직도 모호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무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전문가들도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고, 나라에서는 뭐 한다는데 방향은 어떻게 가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여튼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도 사실은 이 강연이 보통 한 8시간까지도 했던 거라 길게 하면 내용들이 그걸 이제 1시간 20분 안에 압축을 하는 부분이라 기술 부분에서는 깊게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이제 제 책이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작년에 썼고, 이 책을 쓰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안타까움 때문에 도대체가 모호하다. 근데 제가 시중에 4차 산업혁명 책들이 되게 많은데 나오는 책들을 또 보다 보면은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를 쓸 때 저는 헷갈리지 않았냐 하면, 그나마 저는 좀 나았던 게 뭐냐면, 제가 전공했던 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략서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었거든요. 사물 인터넷이랑 IoT를 하다 보니까, IoT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에요.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은 인더스트리 4.0라고, 이게 사실 4차 산업혁명 못해요. 독일 정부에서.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냐 하면은 사실 2012년에 독일이 만든 인더스트리 4.0 전략이 뭐냐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독일이 먼저 이걸 시작을 한 거고, 그게 이제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퍼진 건데, 독일이 처음에 4차 인더스트리 4.0를 드라이브하고 지금까지 해가고 있으면서 사실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오늘 어렵겠지만 본인들이 전략을 잘 세웠는데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에 있을 때 인바이트를 해서 자기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이런 걸 접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이렇게 주창한 개념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저도 그때 배웠던 거고, 원래 그걸 했던 나라에서 들은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좀 정리를 하자라는 측면의 책을 쓴 거고, 혹시나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이 책,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라는 이름이니까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이런 류의 기사들이 나와요. 이런 류의 기사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맞냐 틀리냐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카풀 1사 직원을 많이 해고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규제에 묶인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4차 산업이란 말부터가 국적불명의 용어인데 막 쓰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보면은 막 4차 산업 많이 나와요. 요즘도 4차 산업. 원우님들도 혹시 습관적으로 4차 산업이란 말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차 산업이 뭐죠? 4차 산업.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있지만 4차 산업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제 선배들도 그렇지만 4차 산업은 뭐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간 4차 산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중학교만 나와도 사실 이렇게 1차, 2차, 3차에서 산업 구분해서 기술을 가지고 산업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2차, 서비스업은 3차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있으면 4차 산업이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을 쓰면 4차 산업 회사인가? 삼성전자 제조업이니까 2차 산업인 거고 롯데쇼핑이 얼마 전에 인공지능 도입한다니까 그건 3차 산업인 거고 기술은 뭘 쓰든 상관없는데 산업 분류에서 4차 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찮으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꾸 4차 산업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헷갈린 개념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실 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뭐 4차 산업 이런 좀 국적불명의 얘기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아까 그 기사에 보면은 혹은 최근에 그 기사 말고라도 계속 카풀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이 회사가 이 플러스라는 업체 혹은 뭐 이런 유사한 업체들 그러니까 앱으로 사람들 이제 카풀하는 걸 중개해주는 우버 같은 회사들 요즘 택시랑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이 회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어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4차 산업혁명의 회사다 라는 게 기사의 논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 회사는 4차 산업혁명의 회사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는 거냐라는 거하고도 맥이 다 있는 질문인 건데 이런 회사는 4차 산업혁명 회사냐?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앱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중개하는데 이 회사가 4차 산업혁명 회사면 예를 들면 이런 배달의 민족 그 앱으로 음식점 얘도 4차 산업혁명 회사겠죠. 얘는 섭섭하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는데 이런 회사를 오토 회사라고 하거든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래서 세상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상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배달민족 같은 회사 그걸 육성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어떤 앱으로 하는 첨단의 기술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4차 산업혁명 회사면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뭐 이런 원조적인 회사들 다 4차 산업혁명 회사일 거고 그렇죠. 이런 데들이 4차 산업혁명 회사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구글 같은 데도 당연히 4차 산업혁명 회사고 다 애매한 거예요. 이게 다 4차 산업혁명 회사예요. 그냥 뭐 인터넷, IT 뭐 이런 게만 들어가면 그러면 이 시대 구분하고 애매한 건데 시대 구분을 딱 보면 산업혁명의 역사거든요. 이게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부터 시작한 그게 이제 산업혁명인데 그거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이제 2차, 3차가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건 4차라고 부르는 건데 1차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이것만 학교에서 배운 거고 2차가 사실 더 중요해요. 이거는 1900년 전후로 해서 그때 이제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하면서 공학과 뭐 이런 게 다 발전하면서 전기, 석유,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퍼진 시대. 사실은 지금의 어떤 모습을 만들었던 시대가 이 2차 산업혁명이다. 이때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 되던 시대.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재 체제는 2차 산업혁명 때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은 2012년도에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걸 쓴 이유는 지금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봐야 된다. 4차가 아니라. 왜냐면 지금까지 2차 산업혁명이 이어지고 있으니 라고 믿는 학자들도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3차가 또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차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 저희가 살았던 시대인데 60년대 이후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같은 게 막 발전했던 시대 10년 단위로 혁신적 기술이 나타났고 최근에 모바일까지 그래서 세상이 막 바뀌었다. 이것까지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없다라는 사람도 성격상으로 보면 사실 2차 이유는 거의 성격이 유사하지만 어쨌든 3차가 있었다 보니까 2015년 이후에 그때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언급된 이 시점에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면 아까 보시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들은 다 이 190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 이런 데 생긴 회사들이고 에어비앤비 이런 데들은 2008년 이때 생긴 거예요. 뭐가 있었죠? 이 경계선이? 이 경계선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이게 이때는 인터넷 시대였고 이때는 모바일의 시대예요. 아까 제가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이 수차적으로 발명된 세상에 혁신이 있었던 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고 했는데 그 시대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사실은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모바일 폰으로 연계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생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한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2015년 이후에 뭐가 된다라고 막 선언을 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뭐가 생긴다고 하면서 이런 회사들도 다 4차 산업혁명 회사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모순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러면 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단순히 기술로 자꾸 따지니까 그런 건데 기술은 아니다. 기술로 나누는 건 아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뭐 어떤 학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뭔가가 바뀌는 건데 지금 세상이 뭘 바뀌는 걸 가지고 새로운 혁명이라고 하느냐 이걸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정의부터가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네이버에 나온 정의인데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가 나타난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정보통신협회에서. 근데 이것만 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의거든요. 왜냐면 기술만 이렇게 잔뜩 나열을 해놓고 이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은 아니에요. 뭐가 4차 산업혁명이냐면 이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서 혁신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건데 그 융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는 거냐를 설명해줘야 정의인데 융합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 정의 내린 사람 잘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그리고 사실 변화가 혁명일 거니까 이 변화가 뭐다라는 걸 설명해줘야 이 정의가 맞는데 그건 또 없어요. 그냥 상상하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정의 자체가 모호하니까 사람들이 다 4차 산업혁명 아직 개념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개념이 모호하진 않는데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건 뭐 제가 학생들 강연할 때도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이 정글에서 이게 뭘까요? 이게 참 재밌어요. 중학생은 막 보자마자 맞추고 고등학생은 뭐 좀 시간 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거의 아무리 봐도 못 맞추실 것 같긴 한데 도시 막 이런 거 첨단 도시, 사실 이게 와칸다거든요. 와칸다. 그러니까 마블 영화에 나오는 와칸다. 딱 사진만 봐도 중학생들은 바로 맞추거든요. 하도 마블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마블 영화에 보면은 옛날에 이 비브라늄이라는 이상한 원소, 이 가상의 원소가 정글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정글에 엄청난 에너지로 정글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숨겨진 비밀 도시, 이게 와칸다. 그래서 이게 뭐죠? 그 블랙팬서라는 영화, 그게 배경이 된 숨겨진 도시고. 그래서 하여튼 마블 영화에는 이 비브라늄을 기점으로 한 많은 얘기가 세계관으로 깔려 있거든요. 이거를 예로 든 이유는, 자 보면은 이제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치고 이 사람이 여기로 넘어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살려면 4차 산업혁명 뭘 알아야 될 거냐? 라면은 뭘 알아야 돼? 가장 사실은 정글 삶하고 이 삶이 뭔가 바뀌니까 혁명적인 변화지. 이거를 뭐가 바뀌었는지 아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인데, 지금 뭐냐면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다 맨날 비브라늄만 쳐다보는 거예요. 비브라늄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나타나냐. 그건 도구일 뿐이고, 비브라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치면 도대체 비브라늄에 의해서 뭐가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 기술이 사물 인터넷, AI 뭐 이런 것들 합쳐서 뭐가 바뀌고 있는 거냐, 세상이. 그런 거를 보는 눈이 더 시류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변화의 방향, 이 맥을 짚어가지고 독일이 인더스트리 4.0라는 전략을 새로 짠 건데, 그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니 그걸 현재적으로 산업적으로 이렇게 바꾸자라고 한 게 그 전략이거든요. 보면 뭘 바꾸려고 했냐면 산업혁명의 그림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2차 산업혁명 시대다, 여태까지는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게, 2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체제가 지금까지 막 다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줬지만 그림자도 줬다. 그래서 그림자를 먼저, 그러니까 그 그림자에 대해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 그림자는 이 대량 생산의 그림자예요. 이게 원래는 이런 체제가 없었는데 1900년 넘어가면서 컨베이어 벨트로 소품종 대량 생산을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인류가. 그런데 가격이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이런
T50인가 T90인가 그 자동차를 검은색으로만 이렇게 다 만들면서 다른 색깔의 차는 만들지 않겠다.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한 거. 이게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작이죠. 그게 이제 요즘 변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요즘 이제 사람들은 점점 이제 맞춤에 대해서 니즈가 많아지고 요즘 맞춤이라는 단어가 주변에 많이 나오고 있고 나이가 맞춰달라. 뭐 젊은 세대는 특히나 더 그래서 어디 뭐 회식하는 거 다 싫어하고 나만의 삶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획일화된 거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라 나에게 맞춰진 나만의 거를 찾는 시대로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체제는 이걸 만족을 못 시켜요. 현재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는 사람들의 이런 욕구를 만족을 못 시킨다.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 이런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의 그 2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이런 피라미드식의 상명하복식의 체제, 사회 전체가 다 이런 식의 체제의 효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민주적으로 한 99%가 막 얘기를 하면 세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회사도 똑같잖아요. 직원들은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생각은 이 상위 1% 미만의 이거는 사실 1984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인구 분포도인데 거기 보면 빅브라더 밑에 2%가 전체를 다 결정해요. 그리고 여기 하위 당원, 아까 외부 당원이라는 사람은 공무원들인 거고, 그냥 지켜만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85%의 평민들은 그냥 따라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재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상을 묘사하는 인구 분포도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누가 결정하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물건은 누가 결정하냐? 1차적으로 물건은 다 이 대기업들의 뭐 혹은 회사들의 학군기획 팀이 다 결정을 해요. 내년에 쓸 물건, 올해 쓸 물건 다 여기서 결정하고 나라 정책, 뭐 교육 정책 이런 다 소수의 이제 공무원들이나 나라에서 다 결정을 하고 모두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모든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게 구조가 좀 강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았지만 요즘 유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심각했던 이런 플랫폼 업, 소위 말하는 플랫폼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 다 독점해서 강화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이 플랫폼에 대해서만 좀 더 얘기를 하면 좀 심각하니까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요즘은 너나 없이 다 플랫폼을 하겠다라고 다 하는데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공간, 의사결정이 되는 공간 이런 게 어원으로 하는데 기차역 플랫폼이라는 데가 플랫폼이라는 말 쓰면서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역, 수원역처럼 기차가 쓰는 곳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기차는 항상 거기서만 쓰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만 기차를 타고 내리고 갈아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점들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니까 생태계, 소위 말해 생태계라는 게 이 플랫폼 중심으로 되거든요. 그런 거를 산업이나 이런 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걸 플랫폼이라고 부르면서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퍼졌어요. 근데 산업에서 특히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은 요 안드로이드 플랫폼 같은 거, 이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OS도 플랫폼이거든요. 왜냐면 이 안드로이드 OS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모여가지고 얘를 중심으로 이게 다 살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새로운 OS를 하나 내면 삼성, 화웨이 뭐 이런 데서 핸드폰 제조업체 다 기다렸다가 그거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고 얘 OS에 맞춰서 이 앱 개발자들도 다 그거에 맞춰야 되고 통신사도 그거에 맞춰야 되고 소비자는 당연히 그거에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구글은 굉장히 중앙에서 편하게 전체를 다 통제를 합니다. 구글이 왜 안드로이드 OS를 해마다 새로운 버전을 내놓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소비자들을 위해서라고 구글은 대답을 하는데 소비자들은 새로운 OS 버전이 나올 때 좋은 걸 몰라요. 사실 한 3년 전, 5년 전 거 쓰더라도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걸 내요, 구글이. 내는 이유는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의 모종의 방법. 그런 걸 안 하면, 그런 활동을 안 하면 구글이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구글이 인증을 해요. 자기가 새로 낸 거에 이런 업체가 만족을 하는지를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중앙에서 아까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역할을 하죠.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플랫폼을 하면서 이 매출과 이익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고요. 구글의 생태계에 있는 삼성전자는 왔다 갔다 하죠.
잘하는 삼성전자는 왔다 갔다 하고 못하는 뭐 LG 같으면 적자를 왔다 갔다 하고 같은 생태계 안에 있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구글은 왜 이렇게 될까? 근데 구글만 이러냐? 페이스북도 이렇고 한번 찾아보시면 실적이 지수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다 플랫폼 중심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의 합법적인 독점이거든요. 자기가 중앙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으니 그 정보를 갖고 자기가 주변의 생태계를 컨트롤하고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독과점이라서 규제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유럽에서 GDPR이라고 이런 업체들 요즘 레귤레이션 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독과점인데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 독과점하고 좀 달라요. 일반적 독과점은 같은 분야에서 일부가 독점하는 건데 얘는 연관된 여러 산업들을 자기가 중앙에서 통제를 하니까 규제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냥 중앙에서. 그게 참 애매한 건데 이 포지션을 한번 장악하고 나면 굉장히 이익이 이렇게 독식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계속 OS를 버전을 올린다든지 인증을 한다는 생태계를 계속 자기가 주관하고 폐쇄적으로 권력을 나눠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몇 개 띄엄띄엄 생기면서 플랫폼만 장악하면 이익이 커진다니까 우리나라 회사들도 플랫폼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실력이 잘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만. 그래서 요약하면은 그림자라고 하면 좋은 점도 많은데 산업혁명의 그림자가 획일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때문에 그리고 획일화된 중앙 집중적인 구조, 폐쇄적 독점 이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은 계속 승승장구, 삼성이나 다른 데는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격차가 소득 격차가 퍼질 수밖에 없는 건 피라미드 구조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사실은 그 변화의 시작점은 그러니까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께서 2008년이 상당히 변곡점이 됐거든요. 2008년 경제위기가 2008년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고 막 그랬죠.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그 소수의 월가의 금융가들이 엄청나게 이상한 상품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돈 벌려고 그것 때문에 그게 실패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요청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세금을 엄청 때려부었거든요. 정부들이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도 그때 경제가 어려우니까 계속 그 세금으로 메꿨죠. 생각해보면 소수의 사람들 탐욕 때문에 뭐 만들었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니까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좀 화가 날 일인데 우리나라 그냥 넘어갔지만 미국은 이 운동이 일어났죠. 이거는 혹시 아시나요? 무슨 운동인지? 이게 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2년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라고 미국에서 시작했고 한국은 좀 빠졌지만 글로벌로 좀 퍼져나갔었어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2012년도에 경제위기 후에 한번 다시 보니까 다시 금융가들은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반성하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그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아까 피라미드 중앙에서 모든 거를 다 관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월가를 몰아내자라고 시위한 게 이거예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근데 이걸 보면 그게 딱 나타나죠. 이 표가 1%한테 우리가 잠들어 있었는데 잠시 동안 지금 깨났다. 그리고 신시얼이 다 99%. 그러니까 구호가 We are 99%. 우리는 다 99%. 아까 피라미드에 밑에 다 있는 99%가 우리인데 1%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관장하고 있는 체제를 이제는 벗어나겠다라는 자각. 이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굳어져 있던 사회체제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운동은 2달 만에 이제 실패를 했지만 사라졌어요. 실패한 거죠, 결국은. 근데 처음에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했다가 시간 가면 지평이 이제 넓어지니까 피라미드의 정점은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큐파이 HQ, 그러니까 사장님, 회장님도 물러나야 된다. 아큐파이 유니버시티 총장님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운동까지 확산이 되다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없애자 그런 거를 그럼 당장 누가 하냐 그런 조직의 중앙을 없애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구호청으로 나타가 이제 없어졌는데 문제는 이걸 하면서 기술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기술도 거의 2008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더라도 운영될 수 있다는 기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 그림처럼 블록체인이 있고 그다음에 AI나 사물 인터넷 같은 게 접목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현재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그 불만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이제 2013년, 14년, 15년을 거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기존 체제에 대해서 변화하다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 불러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요약을 하면 맞춤, 분권, 개방으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맞춤, 분권, 개방. 아까 획일화, 중앙집중, 폐쇄성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한번 신문들을 보시다 보면 최근 들의 신문에 어떤 단어든지 포함된 경우가 많은 걸 아실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개념은 사실 2차 산업혁명 때 굳어진 패러다임하고는 반대의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사회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분권이나 개방이나 맞춤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이 변화의 방향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기술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글 CEO 막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누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냐 하면 뭐 구글 CEO, 뭐 혹은 페이스북 CEO 이런 사람들 말씀드렸지만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수혜를 받고 성공한 사람들인 거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신문에도 요즘 좀 나오고 막 그러지만 이런 인물들이 신생 인물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피터르 구테린 같은 사람들은 요즘도 가끔 기사에 한국 방문하면 얘기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되고 이런 피터르 구테린은 못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면 거의 영웅 위인처럼 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에 17살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20대 초반밖에 안 되겠지만 그 고등학생 때 그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여유가 되면 제가 블록체인도 막 자세히 설명을 많이 드리면은 이 사람이 위대함을 좀 알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런 걸 만드냐 해서 이 사람은 외계인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 탁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가 나면 이 사람 인터뷰가 따일 때가 많아요. 한국 신문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현재 변화될 방향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아주 어리지만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인 거고 뭐 이런 인물들 기회가 되면 뭐 이런 기존의 플랫폼에 대해서 반대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물론 이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대해서 반대해서 오히려 페이스북이 어렵고 이런 어떤 스티밋이라는 회사가 새로 써가지고 발전한다 이런 거는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이 그런 블록체인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본론으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맞춤 분권 개방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라는 어떤 거대한 과거부터 있었던 개념들인데 그 개념들이 다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런 게 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홈은 사실 몇십 년 전부터 막 스마트홈 얘기가 계속 있었고 스마트 홈이 뭐냐 그러니까 그것도 뭐 개념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명확한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홈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획일적인 공간이에요. 뭐 여성분들께서도 계시지만 집이라는 것 자체도 외형도 거의 여기는 뭐 미국식 집이지만 뭐 아파트 이런 거 다 지금 다 획일화돼 있고 그 안에 있는 가전들도 굉장히 획일화돼 있죠. 그래서 백색 가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는 옛날에 색깔조차 하얘가지고 백색 가전을 했죠. 요즘은 색깔은 다양하지만 백색 가전이 한 이유는 별로 새로운 게 없거든요. 옆집 쓰는 세탁기나 우리 세탁기나 뭐 냉장고 다 비슷하고 그래서 백색 가전 산업은 굉장히 미드테크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 정도로 별로 그렇게 빛이 없죠. 근데 스마트 홈은 이런 걸 사람들이 시나리오로 많이 얘기해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집 안에 있는 모든 게 그 사람에 맞춰져서 맞춤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기분 나빠서 집에 가면 집이 내가 올 때를 알아가지고 나의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틀어주고 온도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맞춰주고 오븐에서는 이미 내가 좋아하는 요리가 되고 있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시나리오들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건강도 실시간으로 다 측정을 해줘가지고 미리 이제 알려주고 병원에 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대표님도 좀 계시면 계신가요? 실리콘밸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어떤 회사 대표님도 집을 이렇게 꾸미셨다고 하시던데 혹시 이렇게 꾸미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안 되는 이유가 있냐? 뭐 때문일까요? 돈이 비싸서다.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가 이런 구조만 되면 돼요. 이런 구조가 뭐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중앙에서 사실은 뭐 인공지능이라고 제가 표현하기 위해 두뇌를 썼지만 인공지능까지도 필요는 없는데 어떤 관리 프로그램 하나가 모든 정보를 받아서 다시 다 제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원하는 온도가 20도예요. 그리고 20도라는 거 알고 있으면 20도라는 온도계의 온도를 받아가지고 20도가 되냐 안 되냐를 보고 20도가 안 되면 다시 에어컨을 키든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돼요. 그렇죠? 하나의 인공지능이 이런 걸 꾸미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 첫째 연결하는 거 다 모든 게 연결이 된다. 그게 사물 인터넷이 연결하는 거. 어려울까요? 사물 인터넷이? 사실 스마트홈에서 사물인터넷은 이미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즘 가전 사시는 거 다 IoT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면 다 IoT가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가전들도 요즘 다 IoT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다 IoT 하겠다. LG도 나오는 거 다 IoT예요. 요즘은. IoT 기능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스마트폰으로 뭐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광고를 하는 건 다 IoT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인공지능이 어려울 거냐? 인공지능이 어렵지는 않아요. 인공지능도 지금 다 요즘 삼성, LG 광고에 다 나오잖아요. LG는 띵큐, 삼성은 빅스비 나오잖아요. 광고 같은 거 나오네. 다 상용화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근데 왜 누리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 가전이 비싸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거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표준하고도 연계가 되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두뇌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온도계는 여기 연결돼 있고 또 하나의 두뇌가 에어컨에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가 상태를 읽고 상태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업체마다 따로따로 이걸 둬요. 그 광고 보면 알죠. 띵큐하고 빅스비 광고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그 회사 제품으로만 다 채우면 돼요. 아까 실리콘밸리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거 꾸미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의지를 가지시고 삼성 제품으로 다 채우시고 삼성의 빅스비 서비스를 이네이블 하시면 이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게. 내가 말만 하면 다 되고 내가 말을 안 하더라도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다 해주고 하는 게 다 가능해요. 근데 가전업체들이 각자 따로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내 서비스가 좋으면 내 걸 더 많이 살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근데 주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싼 거 사니까 집은 다 섞이게 돼 있습니다. 섞이면은 이런 통합된 서비스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LG 플러스가 스마트홈 서비스 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런 파편화된 구조 때문에 그렇고 그 가전업체들이 서로 간에 자기 기기들이 호환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몇 년 동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도 협력이 잘 안 되죠. 서로 피가 터지게 싸우고 있죠. 왜냐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문제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공적인 곳에서 표준화 시켜서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업체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업체 간 컨소시움이 생겨요. 업체들도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삼성 진영, LG 진영이 싸웠어요. 그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신, OIC 이름도 막 서로 붙여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자기 진영끼리는 서로 이게 통해요. 상대방 진영이 통하지 않고. 삼성, LG가 따로 섞여있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되니까 업체들이 합치긴 합쳤어요. OIC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계속 싸워요. 표준 만드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민간의 속성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하느냐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홈도 서로 간에 개방하고 분권이 되는 시점이 되면 아마도 서비스 업체들이 쉽게 나오면서 이런 주인에 맞춤되는 환경이 충분히 구축될 수 있다고. 스마트 팩토리도 이제 각 도시마다 스마트 팩토리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울산 같은데 막 프로젝트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부도 3만 개를 스마트 팩토리를 문재인 정부 동안에 하겠다. 뭘 하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가?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실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게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라서 사람들 머릿속에 스마트 팩토리는 그냥 자동화예요. 공장 자동화. 공장 자동화에서 사람들이 컴퓨터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 그걸 스마트 팩토리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60년대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지금 2012년도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전략에서 나오는 스마트 팩토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의 변환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독일이 봤을 때 아까 맞춤으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획일화된 제품만 생산하는 구세대 체제는 미래인의 인류한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인류가 원하는 대로 맞춤 제품을 쓰게 하려면 결국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돼야 된다, 공장이. 그걸 지향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품종을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공장에서 품종을 바꾸고 다품종 소량 생산한다는 거는 우리가 배운 이론에 맞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그거는 생산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부터 시작한 개념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독일에서 그런 식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2010년 이후에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냐면 스마트홈처럼 인공지능이 있고 이 인공지능이 각각의 원재료, 공정, 사람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과정들을 얘가 판단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어저스트를 해주는. 그래서 옛날 방식이라면 예를 들어 A 제품을 B 제품을 바꾸려면 사람이 일일이 창고 가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원재료 옮기고 당연히 코스트가 공정 중단되고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그런 모든 원재료부터 모든 거의 변화 과정을 플렉서블하게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더라도 코스트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 예가 아디다스 가장 많이 쓰는 예예요. 아디다스 공장을 독일이 그런 식으로 꾸몄는데 아디다스가 중국의 공장에서는 이렇게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요. 소품종 대량 생산. 리드타임은 3주. 이거 아디다스 광고 페이지에 나오는 거지만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은 이렇게 생산합니다.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은 소비자가 고르게 돼 있어요. 모양이나 끝 모양, 뒷 모양, 옆 모양.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고르는 거에 따라서 그게 몇 배잖아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하면은 품종의 숫자가 장난 아니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인 거죠. 이렇게 되면 리드타임이 훨씬 더 길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리드타임은 5시간 안에 끊었다. 라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하고 좀 다른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걸로 만들면에도 불구하고 더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한 거는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구조를 꾸며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향하는 변화의 방향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의 코스트 증가를 얻게 만들어준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 방향인 거고 이걸 보시면 또 인사이트가 생겨요. 생각해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인건비냐?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IoT라든지 클라우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시사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의 기반이 되는 거는 소프트 파워다. 그러니까 어떤 게 되냐면 소프트 파워는 누가 강하냐? 선진국이 강하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미국이 다시 공장을 가져오는 거죠. 그게 예전에 이제 미국이 3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오프쇼어링이라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공장은 다 중국이나 인도로 다 내보낸다. 왜냐면 거기 인건비가 싸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인건비가 싼 데가 경쟁력이 있다. 다 내보냈어요. 그걸 오프쇼어링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 본사만 미국에 있고. 그런데 갑자기 오바마 때 이후로 2012년 이후로 독일이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고 미국도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공장을 다시 가져온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요즘 공장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인건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뭐 독일, 유럽 이런 데 인건비 비싸잖아요. 그런데 다시 공장을 가져온다는 게 무슨 의미냐? 혹자는 뭐 세금을 깎아주니까 그럴 거다라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 경쟁력 없어서 나간 건데 경쟁력 주기. 그래서 인더스트리 4.0라는 독일의 전략, 아까 아디다스 공장의 전략, 그 다음에 미국의 스마트 매니팩처링 전략 이런 것들이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켜서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과 맥이 다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중국에 사던 것과 똑같은 거를 미국 공장에 다시 가져온다는 개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시 공장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류의 관점들이 있어야 돼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어떤 플렉서블한 체제의 공장으로 우리나라 3만 개의 공장이 바뀐다라고 하면 소프트 파워가 결합돼서 그러면 아까 같이 단순한 제품만 찍어내는 어떻게 보면 후진국의 공장들하고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선진국들은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거다라는 거 이런 인사이트를 가진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관점까지는 보지를 못하고 있어서 시스템 구축 좀 하는 걸로 그냥 팩토리 했다라고 자동화 좀 했다가 팩토리 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팜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장도 옛날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의 고부가치 작물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런 온실, 스마트 온실 같은 거 요즘 막 나오죠. 원리는 비슷하게 중앙에 있는 어떤 인공지능 같은 거 이런 어떤 관리 프로그램이 전체와 연결돼서 필요한 어떤 조치들을 실시간으로 내려주면 그러면 이제 고부가 가치의 소품종 대량 생산의 작물 재배도 가능하고 도시나 집안에서도 이런 걸 한다. 최근에 이런 걸 뭐 하는 어떤 소규모 기기 같은 것도 있고 혹은 이런 걸 사업화하겠다는 어떤 팜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팜은 그러니까 농업은 뭐 우리 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 기술하고 접목이 되면서 아마 먹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스마트홈이나 농장이나 뭐 공장 같은 게 다 모이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으로 이제 더 확대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에 스마트시티 안 한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요즘 다 스마트시티. 저도 뭐 서울시 강연 가고 뭐 나중에 저기 뭐죠? 다음 달에 이제 관악구청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관악구청에서 관악구 차원의 스마트 시티과를 하나를 만들었대요. 스마트 도시과. 그런데 뭐 할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만들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도시과 뭐 만들고 그다음부터는 뭐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체제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안 하는 데는 다 없고 다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는데 스마트 시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송도도 그랬고 바르셀로나 뭐 이런 도시들도 그렇지만 다 이런 류의 거를 해요. 버스 정류 도착, 버스 도착 시스템, 뭐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차가 오면 불이 켜지고 아니면 꺼진다든지 파킹나를 알려준다든지 방범 같은 거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T 기술을 어딘가 좀 접목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스마트 시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그럼 뭐 IT 기술 좀만 하면 다 스마트 시티냐 이렇게 좀 나오니까 게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나서 시민들이 와 하지는 않아요. 처음 볼 땐 약간 신기할 수는 있는데 공무원들이 고민인데 비판들이 좀 나와요. 세금은 많이 들어가고 나서 ROI가 있냐라는 챌린지들이 점점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불특정 다수의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나는 누리지를 못하는데 누군가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는 내 세금을 또 약간 애매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IT를 접목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니 사람들이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시티의 개념의 핵심은 시민 맞춤이 핵심이에요. 시민 맞춤. 그러니까 시민 맞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도시들이 좀 있는데 시민의 아이디를 인식해서 그 아이디 시민에 맞는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준다. 라는 거죠. 제가 그 도시에서 들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택시를 탔다. 그러니까 우버 같은 데는 그런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택시를 탔다. 그러면 지금은 뭐 누가 택시 타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이들이 인식한다는 개념이 내가 그 도시 안에 택시를 타면 이 시민이 택시를 탔다는 걸 택시가 알아요. 내가 내리면 내가 내렸다는 거 알고 그리고 나서 내 은행 계좌에서 택시 계좌로 돈이 그대로 이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돈을 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은행 계좌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야 되고 택시 서비스하고 내 어떤 아이디 관리하는 거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묶여서 이 개인의 어떤 아이디하고 묶여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걸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베리미 컨소시엄이라는 이름과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의 형태.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죠. 아까 불특정 다수의 그런 IT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비스가 연결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삼성 혹은 SK텔레콤 이런 데들이 서로 다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업체들이 예전에 자기 분야 아닌데 서로 연계한다는 게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런 컨소시엄을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그러고 민간에 맡겨두면은 이렇게 연결되고 서로 간에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요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집이나 직장이나 도시나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아까 제가 4차 산업 방향성이 99%에 맞춰준 어떤 맞춤의 환경 그리고 권력은 소수에 의해서 불투명하게 페이스북의 어떤 인스타 사례처럼 정보를 남한테 팔아먹거나 막 이런 어떤 불투명하게 폐쇄적으로 독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분권하고 개방하는 이런 형태로서 이런 어떤 집이나 직장이나 도시의 모양이 바뀌어가는 형태 이런 변화는 과거 제가 말씀드린 2차 산업혁명 시대에 형성된 세계 질서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새로운 분야고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얼핏 보여드린 젊은 친구들이 이런 트렌드에 맞게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어떤 플랫폼에 대항해서 사업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승리할지 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선택이 점점 그쪽으로 선택이 되게 되면 이제 세상이 바뀌겠죠. 그래서 아까 플러스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플러스라는 업체가 자동차를 공유하는데 앱으로 공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러스라는 업체가 4차 산업혁명 업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플러스는 아닌데 차량을 공유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랑 그거를 매개하는 회사를 구분하셔야 돼요.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4차 산업혁명과는 방향이 좀 반대인데 그들이 하는 사업의 형태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조업이 다 중심이 되어서 우리 쓸 것들을 다 정하고 그냥 사서 쓰라고 정했던 거를 요즘 소비자들은 공유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조업체를 빼고 그래서 남는 걸 서로 공유하니까 공유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맞춤분권 개방의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추격을 했어요. 자기들이 그 분야를 하겠다. 이 분야가 트렌드니까. 그러면서 중앙에서 자기가 앱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거래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것처럼 중앙에서 자기가 권력을 갖고 딱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공유경제는 분명하게 4차 산업혁명인데 그렇다고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다 4차 산업혁명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를 하는 회사 중에서 블록체인 등을 써가지고 진짜 그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직접 하도록 만드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버 대신에 자동차 공유를 블록체인으로 하겠다 이런 회사들 그런 데는 오히려 더 회사 자체도 4차 산업혁명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죠. 최근에 우아한 형제들이 오토 회사 아까 제가 배달의 민족 블록체인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는 게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왜 블록체인을 공부해서 블록체인에 접목하겠다고 하느냐? 결국은 그런 블록체인을 접목한 진정한 4차 산업혁명 회사가 출연하면 지금의 자기들의 운영 방식은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자기가 먼저 분권적인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중앙 집중적인 거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려 합니다. 약간 인문적인 개론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랑 많이 우리가 살았던 시대랑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독일이 스마트했던 거는 2012년도에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까 말한 아디다스 공장을 새로 디파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하면서 인더스트리 4.0라는 전략을 세웠다. 라는 측면인 거고요. 우리도 그걸 이해를 하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반 기술을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도 뭐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 쉽게 좀 이 장표를 어디 가서 보시기는 좀 어려울 거니까 한 번만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만 이 장표를 보실 건데 네, 중요한 장표고 전체 아키텍처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집이나 직장이나 도시나 상관없이 스마트 팩토리든 스마트 시티든 이런 류의 아키텍처로 세상이 연결될 거고 그거를 물론 슈퍼 커넥티브 초연결은 여러 개가 다 묶인다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쓰지만 버티컬하게 슈퍼 커넥티비티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 건데 먼저 그런 시대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기기들이 데이터를 연결돼서 데이터를 줘야 돼요. 데이터를 생성하는 건 이런 하드웨어들이에요. 아까 홈도 그렇고 농장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가장 기반에 있는 센서들이 상황을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렇죠? 이 정보가 보내져야 됩니다. 보내지기 위해서 이 기기들은 다 연결돼야 돼요. 그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돼서 정보들을 보냅니다. 미래에 그래요. 그러니까 IoT가 중요한 건 맞아요. 사물 인터넷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예요. 아까 미래는 ICBM의 시대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교수님 얘기했는데 ICBM이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좀 말 만들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왜 클라우드가 나오느냐? 수많은 거의 정보들이 나오면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PC에다 저장할 수도 없어요.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클라우드라는 개념이에요. 사물 인터넷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저장하는 서비스. 처음 시작한 게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걸 시작을 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큰 IT 회사들이 다 사물 인터넷이랑 클라우드 사업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다 해요.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애플의 주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겼다라는 굉장한 뉴스가 나왔는데 보셨나요? 신문에서 하이라이트 했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진 시점이 2008년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모바일이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를 대표하는 회사고 그러다가 애플이 그 아이폰을 내면서 애플의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 이겼죠. 모바일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애플을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될 그 인사이트인데 PC 시대가 다시 돌아왔냐? 그건 아니죠. 그게 클라우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2014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에 들어가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다 실패했고 안 된다. 그럼 미래는 뭐냐? 하면서 시작한 게 이런 IoT야, 이건 4차 산업혁명의 클라우드 서비스였고 애저라는 게 성장이 엄청 빠르게 되고 있고 그거를 세상에서는 이제 모바일 시대는 지고 바로 이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이 더 높다. 오히려 애플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 거냐. 이 빅데이터가 여기 쌓인 빅데이터가 되는 건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 거냐를 고민을 하셔야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게 미래의 큰 사업이죠.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이 데이터 위에 인공지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사람처럼 아무데나 떨어지면 통찰력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은 쌓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미래 방향을 예측할 뿐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수많은 빅데이터가 쌓여있는 위에서 인공지능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이 인공지능까지 덤으로 제공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데서 다 인공지능 서비스도 같이 해주려고 해요. 자기들의 데이터를 저장해주면 인공지능도 같이 써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나면 다 인공지능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공지능 누군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뭔가 큰 변화를 줄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이게 이 상황을 보시면 기기부터 올라가는 정보가 여기에 쌓인 걸 가지고 얘가 판단하는데 만약에 이 정보가 잘못됐다. 그러면 인공지능도 잘못 판단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 혼자 딱 앉으면 뭔가 좋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인프라가 깔려줘야 돼요. 제가 이 쇠사슬 모양을 그린 게 그건데 여기부터 올라오는 정보는 정확해야 되고 이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 정확하게 클라우드에 쌓여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인공지능은 정확한 미래를 예측을 해서 이런 류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인공지능 혼자 있어서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이게 다 붙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 그게 연결이 딱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공지능 위에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연결이 되면 또 다른 공유경제든 이런 것까지 다 확장될 겁니다. 이게 결국 하부 기기부터 연결이 돼요. 이 공유경제도 나중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블록체인은 제가 스킵했지만 블록체인 상에 올라간 데이터는 위변조가 불가능해요. 디지털 세상에서. 그게 블록체인의 굉장한 파워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두 사이의 거래를 내가 어떻게 믿냐, 옆 사람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면 믿을 수 있어요. 옆 사람의 거래. 예를 들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소나타를 빌려준다고 한다? 그러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냥 빌려준다고 하면. 그렇지만 블록체인 상에서 이 사람이 빌려준다는 데이터는 위변조가 안 되기 때문에 소나타라는 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블록체인 전문가만 있으면 이런 사업이 되겠냐? 안 되는 게, 여기에 올라가 있는 소나타라는 말, 디지털 데이터는 바뀌지 않지만, 실제 소나타가 여기까지 올라간 날은 모르는 거예요. 그 소나타라는 하드웨어 자동차에서부터 정보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문서 위변조가 안 되는 안전한 망이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있는 디지털 정보가 정확하려면 하드웨어부터 다 연결해서 올라가는 게 정확해야 돼요. 누군가 속여서 여기다 올려버리면 밑에 하드웨어는 엑셀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지금 전달하려고 한 건데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에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쇠사슬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다. 지금 하나하나 일단 그 센서는 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센서들의 방향들인데 혹시 이거 관련된 사업이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미래에는 어쨌든 파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하베스팅이나 뭐 생태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센서는 뭐 어차피 하시는 분들 많이 사물 인터넷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확산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터넷 연결은 PC였다가 스마트폰까지 태블릿까지가 PC 그 인터넷 연결된 거 여러분 쓰시는. 근데 사물 인터넷은 세상에 있는 모든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정보를 보내기 시작하니까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또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클라우드 사업도 기하급수적으로 잘 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의 중심에는 이 클라우드가 있는 거고 클라우드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어떤 기기들의 정보를 이렇게 본다면 기기들은 사실 이런 물과 같다. 샘이나 첨가에 거기서 물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샘의 물을 내가 집에서 먹고 싶으면 가서 이제 먹는 거 아니면 이게 수도관을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게. 그게 인터넷에 연결한다는 개념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이 물이 어디서도 와서 우리 집까지 오니까.
그래서 IoT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고, 근데 중앙에서 이 정수장이 있는 건데 이 정수장이 클라우드예요. 이 정수에서 하는 역할은 각각의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섞어주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처리해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 현재 클라우드 사업하는 데들도 똑같이 여러 기기들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집에 있는 서비스랑 연결하고 이런 중앙에 이제 클라우드가 있는 거고, 어떤 기기가 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또 이 모든 게 다 붙여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클라우드가 해주는 거 비슷하게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기기들의 이상한 프로토콜, 다른 프로토콜 오는 것들을 표준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보 분석이라는 개념이 쓸데없는 정보들도 많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정제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에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정수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으로 클라우드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밸류는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방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 따로, LG 따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다 연결은 되되 업체들끼리 서로 어떻게든 다 연결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핵심인 거고, 아까 업체들끼리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미래는 그래도 클라우드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상당히 인사이트풀한 그림인데, 앞으로 몇 년 안에 하여튼 수많은 기기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될 건데, 연결되는 거는 이 클라우드끼리 연결이 될 거다. 예를 들면 삼성 클라우드하고 LG 클라우드 연결만 되면 이 밑에 붙어있는 기기들은 서로 다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쉬워요. 이렇게 해서 방향을 생겼다. 옛날에는 기기끼리 서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기에 있는 하드웨어를 붙이지 않고서는 서로 다른 회사끼리 소통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M2M이라고 해서 옛날에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최근에 클라우드 중심의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니까 클라우드끼리 연결만 되면 된다. 이런 거에 미래 비전은 있습니다. 훨씬 쉬워졌어요. 이건 데이터끼리 연결이니까. 그런데 많은 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결을 해야 되냐, 그리고 밑에 있는 것까지 기기까지 이제 설명드린 시큐리티 문제,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연결을 시킨다고 했을 때 중국 업체랑 연결하려 하면 당장 나오는 얘기가 이 시큐리티 때문에 난 못하겠다라고 삼성이나 이런 데는 손을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만약에 이 연결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쁜 놈이 여기를 통해서 나쁜 해킹을 했다 그러면 연결되면 다 모든 게 다 취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보안이 가장 큰 헤드에이크,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큰 헤드에이크인데, 지금 나와 있는 기기의 대부분은 사실 보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IoT 기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안 관점에서 보시냐 그러면 그렇게 보고 만든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취약한 상황입니다. 조사한 결과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다 사물 인터넷 모든 기기가 연결되는데 보안이 취약해지면, 아까 업체 간의 연결도 보안 때문에 서로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심각한 게 건강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데 다 사물 인터넷 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살인이 다 가능해요. 그 다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약 투약하는 것도 요즘 IoT로 인터넷 연결돼가지고 의사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 투약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원거리에서 약이 투약돼, 이런 기기들 되게 많이 나와요. 점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들도 다 IoT화를 하고 있어요. 편안해지니까, 편리해지니까. 근데 누군가 해킹해가지고 뭐 투약량보다 더 많이 넣게 한다고 하면 바로 죽어요. 근데 죽는데 그거는 참 애매한 거죠. 자율주행차도 솔직히 저는 회의적인데, 자율주행차 자체에 그 넘어야 될 허들을 다 넘어야 되는데, 첫째 자율주행차 자체가 IoT 기기예요. 얘는 지금 보고 있는 카메라 정보를 다 올려보내고 실시간 판단 다시 내려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5G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계속 얘가 실시간 통신을 해가는 과정인데, 만약에 누군가 해킹을 했다. 이거는 테슬라 거를 해킹했다는 사례인데, 그 중국 화이트 해커가 해킹만 하면은 살인이 가능해요. 핸들 꺾어가지고 절벽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런 보장을 누가 막아줄 거냐? 이게 진짜 그 보장을 누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0만 킬로 무사고다, 구글이 그래도 지금 빨리 확산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자잘한 것까지 다 보장을 하려면 머리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보안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셈 하나만 따로 떨어져 있다,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만
여기만 가서 지키면 되는데 얘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뭐 독약을 여기다 타도 되고 여기다 타도 되고 어디에 타도 다 섞여버리잖아요, 물이. 얘가 그런 건데, 근데 이 사물 인터넷 시대도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기기가 이렇게 클라우드에 연결되고 모바일에 연결되고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아까 아키텍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어디를 해킹해도 다 통해서 모든 게 다 묶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기 보안,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 여기 뭐 앱, 어플리케이션 보안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만약에 어딘가 해킹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게 나는 클라우드 모르니까 나 모르겠다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다 이게 묶여 있는 거니, 이 설비 뒤에는. 그러니까 업체한테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보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넘버원 헤드에이크, 그러니까 CEO들의 넘버원 헤드에이크라는 이유예요. 그거는 실리콘밸리 CEO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인공지능은 그래도 좀 상식선에서 오셔서 그 측면에서 몇 가지 그냥 인사이트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우리 뇌의 그 형태를 모사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뇌를 1940년대 사람 뇌 같은 걸 연구를 해봤더니 뉴런들의 어떤 네트워크에 이게 다 신경 뉴런인데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뭘 인지하는 걸 봤더니 학습인데 애들이 학습하는 걸 보니까 뭐라는 거 인풋을 받으면 이게 아웃풋이 이 인풋의 아웃풋이 뭐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거 고양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뇌에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막 가중치가 막 생겨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인풋이 고양이라는 단어랑 매칭이 되도록 여기 막 정해지는 과정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아 이게 훈련이구나. 계속 그런 걸 반복을 하면 이게 고양이 얼굴이 좀 다른 걸 보여주면 처음에 고양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도 고양이야. 그러면 또다시 막 바뀌어서 여러 형태의 고양이는 다 고양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그게 애들이 훈련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거 컴퓨터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컴퓨터도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그때마다 그게 나오도록 여기 가중치가 계속 바뀌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걸 집어넣어도 그게 바뀌어서 나오도록. 그 과정을 트레이닝이라고 표현하는 거. 머신이 러닝한다. 그 과정. 그렇게 표현하는 게 머신 러닝이고, 이게 처음 나온 게 4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6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 떨어진 기술이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여기 보면은 AI 윈터라는 표현을 썼지만, 1950년대만 해도 아주 황금기였어요. 이때는 10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류를 능가할 거다 막 하면서 체스도 그때 챔피언을 이기고 막 이런 시대였고 그러다가 70년대에 그 XOR이라는 이런 논리 프로그램, 논리 문제를 인공지능은 도저히 풀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XOR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OX가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선을 긋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디를 선을 그어서 이거는 참 거짓 해줘야 되는데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대각선으로. 근데 이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민스키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은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펀드가 다 끊기고 계속 어려운 시기를 겪고 이거를 극복한 게 2006년에 제프리 교수가 그때 이제 딥러닝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 사람이 보아하는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조금씩 개선하다가 결과적으로 훨씬 이런 문제들을 개선한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다시 붐이 됐죠. 이 50년대 붐이었다가 꺼졌다가 다시 붐이었다가 지금 이제 꺼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붐 꺼지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는 이제 지나간 토픽이 될 거다라는 게 역사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인공지능이 아까 제가 스마트홈도 인공지능 그리고 팩토리 인공지능 그린 게 좀 약간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인공지능을 처음에는 지능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지능이 아니라고 하는 예가 사람도 똑같은데 2살 때는 똑똑한 게 엄마 아빠한테 똑똑하지만 고등학생이 엄마 아빠하고 똑똑하지 않아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예들이 인공지능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스캔 프로그램 이런 거 글씨를 보고 이해한다. 이건 사람의 지능이라서 처음에 인공지능 탑픽이었는데 요즘 스캔해서 워드로 바꿔준다고 인공지능하고 안 하거든요. 음성인식 이거 음성인식도 처음에는 명령어 자연어 이런 인식들 처음 나왔을 때는 와 했는데 말을 알아듣는다고 신기하신 거예요. 스마트 스피커를 보시면
다 그냥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어떤 스피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는 바둑도 이겼다고 하지만 별로 그게 되게 좀 대단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처음만 와하는 거고 인공지능 자체는 그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가 이제 좀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그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개념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요소기술이 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 요소기술 중에 아까 초연결의 어떤 개념들, 그림들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한국에는 기회다라는 부분들의 인사이트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기회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격이라든지 성능, 운영 코스트가 싸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었어요. 빨리 싸게 만든다. 이게 이제 그걸 잘하는 게 우리는 하드웨어, 반도체부터 시작해 하드웨어 잘 만들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일도 좀 잘 만들면 되니까. 근데 요즘 중국이 다 가져가서 중국은 발에 채이는 게 하드웨어 엔지니어고 발에 채이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그 칭화대 출신 뭐 우리보다 더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더 적은 월급으로 사방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만들던 이런 거를 더 싸고 더 좋게 만들고 있어요. 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더 노력하면 다시 이걸 잘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엔지니어를 더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나라 인건비도 그렇고. 아까 초연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 쭉 연결되는 거, 아까 쇠사슬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키는 기술, 그렇게 하드웨어가 묶여 있으면 이거는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하드웨어에다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보안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 거기 위에 이제 서비스나 클라우드까지 다 묶여가지고 하드웨어부터 전체가 다 연결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는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밑에 부분을 탄탄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이 취약해요. 미국이나 독일이 제가 독일이 인바이트해서 간 이유가 독일이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자기네는 소프트웨어랑 클라우드, AI 전문가들은 많아요. 근데 직접 그리다 보니까 보안이나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연결돼야 되는데 반도체가 없잖아요, 독일은. 그러니까 그 기술을 삼성이 더 어디든 도와줘야겠다라는 취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탄탄하게 밑에 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연결하는 위쪽의 기술만 조금 더 탄탄하게 가지면 그러면 이제 이끌어갈 수 있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표준은 왜 필요하냐? 표준은 왜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나 마찬가지.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건 호리젠탈 솔루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호리젠탈이라면 나는 이걸 만들고 너는 저걸 만들고 하는데 내가 만드는 거랑 옆에 만드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무슨 연계가 있는지는 별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제품만 그냥 세프라게 잘 팔리면 되니까. 이런 패러다임으로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살았다고 하면은 이런 경쟁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 라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하드웨어부터 그렇죠? 그게 커넥트 돼서 클라우드 연결되고 서비스까지 가는데 레고 블록처럼 완벽하게 안전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탁탁탁 연결하는 게 지금 시장인데 그렇게 연결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을 수가 없고 유의 서비스가 혹은 인공지능이 안전하게 동작이 안 됩니다. 그거를 선진국은 고민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요 밑에부터 탄탄하게 묶어서 올려줄 수 있는 아키텍처 그거를 버추얼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호리젠탈이 아니라 버추얼로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시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도 뭐 공무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 시티 한다면 이 프로젝트 하나, 이 프로젝트 하나 이렇게 묶는 호리젠탈한 어프로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할 거면 하드웨어는 어떤 식의 리퀘어먼트로 만들어라. 그 하드웨어의 종류를 디파인하지는 말고 그 하드웨어에서 올라가는 프로토콜, 그러니까 IoT에 연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클라우드는 이런 보안과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디파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방식은
무수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다 디파인을 해서 그 위에 서비스는 이렇게 된다라는 이 버티컬한 구조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들이 그 조건에 맞춰서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나올 거고 그 하드웨어들은 이 조건에 맞춰서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에는 커먼한 데이터들이 다 쌓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은 무수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스마트홈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스마트홈을 똑같이 접근하면 스마트홈의 기기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예 표준으로 정의를 해주고 그 기기들이 어떻게 올라갈지 다 정의를 해주고 데이터도 다 정의를 해주고 정의해준 거에 대한 얘기만 해주면 나중에 서비스 업체들은 누가 들어오더라도 삼성기기, LG기기, 화웨이기기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집안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현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각자 호리젠탈하게 있는 거라서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줘야 될 게 이제 버티컬한 아키텍처를 디파인하는 게 해줘야 될 일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비스가 이네블이 되는 거지 이런 각각의 서비스를 뭐 할까를 고민해서는 하기가 어렵다. 스마트홈도 그렇고 스마트 팩토리도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스마트 시티는 더더군다나 거기는 참여하는 데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각각이 참여하는 데들이 어떤 공통의 이런 어떤 규약 약속이 없어가지고는 그러면 서비스, 김질한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5년이 시작이다라고 하면 2차 산업혁명도 거의 100여 년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면 변화의 시작일 거라고 보고 이게 1, 2년 안에 끝날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런 방향을 원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수십 년 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는 더더군다나 이런 시대가 더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맞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시작인 건데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 방향, 아까 큰 변화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면 어떻게 육성할 거냐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버티컬한 이런 표준들, 이런 것들을 리드해 가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잘, 한국이 앞서가면 한국은 하드웨어부터 시작한 소프트웨어 파워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를 능가해서 미국, 독일을 능가해서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스마트시티에서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 강의 이게 100%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론을 하나 샀어요. 중국제 DJI. 네. 그래서 주변 친구가 한 얘기가 내가 이렇게 날리고 있는 데이터를 DJI에서는 여기 스마트폰에 이게 프로그램 깔아야 되니까 데이터를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제는 그건 어차피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사용한 기록을 이 깔아놓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이 이렇게 접촉해서 아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까 GDPR이라고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유럽에서는 그걸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정부 차원의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그 플랫폼 업체가 개인의 데이터를 가져가서 자기가 사적으로 쓰는 게 걸리면 매출액의 5%인가요? 어마어마한 벌금을 매기게 법으로 만들어놔서 데이터는 거기 현지에 남아있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아마 막 가져가고 있을 거예요. 중국은 그런 개념도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GDPR 같은 어떤 레귤레이션을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라이버시라든지 내 데이터에 대해 그렇게 유럽 사람처럼 센시티브 안 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정보 지금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말로는 안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그쪽 서버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거를 사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분명하게 증거적 제재가 있게.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가져간 건 합법인데 그것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불법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하게 나뉘죠. 아예 못 가져가게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사적으로 쓸 때는 증거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사적으로 쓰는 거는 어떻게든 그걸 레귤레이션으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빠져나간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다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앱을 저희 DJI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뭘 하시든 막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깔면 그 안에 로직은 누구도 몰라요. 그게 제가 편집성이라는 말씀드린 건 똑같은데 구글이 깐 무슨 구글 앱들 걔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숨겨진 기능으로 내 폰에 있는 뭐 주소록을 다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되게 리스크가 있고 물론 뭐 그 업체들은 그게 알려주면 사업을 못하니까 아니라고 우기는데 다들 의심의 눈치를 보죠. 그래서 아예 유럽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감당 못할 징벌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서 시도조차 못하게 아예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도 그런 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죠. 말씀하시죠. 기술이 너무 어렵네요. 대단합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권, 개방, 맞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쭉 설명을 하니까 새로운 빅브라더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측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통제가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빅브라더는 어쨌든 빅브라더가 통제를 하는데 이거는 빅브라더의 형태는 띄지 않았지만 결국은 통제가 불가능한 말 그대로 스파이가 뭐 해커가 하나 들어가면 뭐 말 그대로 자동차도 뭐 망가질 수도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고 결국은 뭐 아무리 프로텍션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완벽하게 막으면 또 그거를 뚫는 사람 또 나올 거고. 4차 산업혁명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좋은 방향이고 인류의 행복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렇게 맞춤 분권 개방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보다는 맞춤 쪽으로, 지금보다는 개방 쪽으로, 지금보다는 분권 쪽으로 간다는 거고 이 자체가 뭔가 완벽하게 분권화된 세상과 이런 거는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향성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렇게 간다고 해서 사회가 좋아질 거냐, 지금의 중앙집중적인 체제보다 좋아질 거냐,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잘못하면 또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5차 산업혁명에서 또 다시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결되고 IoT 기기가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대세기 때문에 거스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기들이 다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섭고 저도 보안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 이런 생각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기들은 다 거의 보안이 안전하지 않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뒤돌리기에는 지금 방향이 너무 빨리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전기기 대부분 100%는 지금 다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고 있는 추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됐을 때 위험도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위험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어떻게 이거를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아무나 만들더라도 좀 기본은 지키게 만들 거냐. 사실 기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켜야 될 몇 가지는 있는데 그 ABC를 안 지켜서 만드는 게 많아요. 그런 거를 아예 만들 때는 이렇게 지키도록 하는 그런 걸 노력을 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위험하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기들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건 맞고 그런데 표준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개품 앞서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오픈소스처럼 다 개방되는 거잖아요. 표준 자체가. 네. 특허라면 내가 폐쇄적인 권한을 행사를 하지만 표준이 제정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앞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표준이 개방이 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표준. 근데 그 표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삼성페이 같은 거 쓰시잖아요. 갤럭시폰에 그 신분증 같은 거 넣어두시잖아요. 폰에 신분증 같은 거 넣어두시는데 불안하시지 않잖아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누가 가져간다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통장 정보 거기 다 있는데
그런데 믿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안에 그 낙스라고 보안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별도의 하드웨어 칩 안에 개인정보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게, 그거는 뭐 분석이 안 되도록 넣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어떤 아주 기반되는 걸 표준화를 시켜놓으면 그거는 표준이 됐다고 누가 뺏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 기준대로만 만들면 사실은 해킹이 불가능한 어떤 기반 기술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미리 그런 아주 전용의 어떤 칩 같은 것도 미리 하드웨어 개발할 때 생각해서 넣어야 되고, 가격이 비싼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싼데 그런 류의 아키텍처들을 고민해서 갤럭시 폰 만들듯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넣으면 걔는 그 표준대로 만들었죠. 그렇지만 안전한 거죠. 근데 지금 그런 표준은 없어요. 그냥 낙스라는 이름으로 삼성이 자기 브랜드화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차라리 그냥 표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라는 식으로 아예 강제를 해버리면 그런 모든 기기들이 스마트폰처럼 되는 거죠. 안전 보안 측면에서. 그게 제가 이제 표준을 왜냐면 민간에 맡겨두면 아무도 이런 개념들도 없을 뿐더러 또 할 의지도 없고 조금이라도 아끼냐면 빨리 만들려고 하는 게 강하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민간도 편해지고 그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지금처럼 풀어놓은 것보다. 네. 꼭 좀 스마트폰이나 예. 그 사무실이 연결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주고받고 할 때 그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블랙체인 말했는데 화폐가 어떻게 될 건지 선사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어떤 구조로 돼야 이게 이 사회와 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돈이 이제 오고 간다고 쳤을 때 근본이 제도가 금이 이제 얼마큼 있냐 이제 그 돈의 가치가 있냐. 지금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근본위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 포기한 다음부터는 지금은 솔직히는 그냥 국가를 신뢰를 해가지고 프린트한 종인데 그냥 국가를 신뢰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 요즘 막 나오고 블록체인 나오고 하면서 암호화폐 옹호론자는 암호화폐가 더 낫다 달러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제 예측 가능하게 생성이 되는 거지만 지금의 달러는 뭐 중앙은행이 그냥 찍고 싶으면 수량을 만들어 찍으니까 어떨 때 많이 찍고 어떨 때 적게 찍고 그게 더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디지털로 다 갈 건데 디지털로 다 가면서 더 큰 문제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중앙은행 신뢰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계속 갈 거냐?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옹호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그 중립적인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알고리즘이나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리고 정확하게 되는 그런 쪽에서 나온 어떤 통화 디지털이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발행을 하든 디지털 시대에도 중앙은행이 그냥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근본위가 아닌 상황에서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신뢰할 거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달러를 왜 더 신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달러나 원화가 어차피 그거는 프린트하는 건데 그건 정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부분 맞긴 한데 그렇지만 디지털 통화도 얘가 알고리즘에서 정확하게 관리되는 통화라고 하면 얘는 신뢰해야 할 가치는 있을 수 있다. 그게 사실은 비트코인의 강점이기도 하죠. 예. 오늘 강의 잘 들었는데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그동안에 4차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흥미롭게 좀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면 어떤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관련해서 제일 두꺼운 책이 블록체인 레볼루션이라는 블록체인 혁명? 뭐 너무 읽기 어렵지만 일단 책을 정독을 하시면 오늘 강의처럼 쉽게 읽을 수 있는 제가 사실 시간만 한 시간만 더 있으면은 사실 블록체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뭐. 다음에 혹시 2교시나 뭐 이런 한번 더 불러주시면 저도 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블록체인, 비트코인 강좌를 들었는데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 구입을 안 했어요. 혹시 강사님은 비트코인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저는 2017년? 그러니까 300만 원 할 때 구입을 했고요. 300만 원 할 때. 제가 할 때 구입했으면 3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어요.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신문 기사가 해킹 당했다는 기사가 동시에 같이 그 주안지에 올라와서 제가 그냥 접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은 아까 문서 이벤트가 안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자체는 네트워크가 해킹을 안 당해요. 근데 해킹 당한 건 뭐냐면 거래소가 해킹 당하는 거거든요. 거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인데 그거를 이용하는 업체가 이상한 형태가 있다고 했듯이 블록체인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데 거래소라는 데가 생겼어요. 걔네들은 그걸 중개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랑 옛날 방식인데 그런 거래소들이 자기 서버를 두고 거래를 중개하는데 걔네들이 해킹을 자꾸 당해요. 근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드리겠지만 이론상 해킹이 안 돼요. 이론상 해킹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뭔가 문서가 올라가면 믿을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디지털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거래는 믿을 수가 있긴 해요. 디지털 화폐의 거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달러보다 더 신뢰 있는 건 아니냐,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생성되지, 그다음에 거기 정보는 누구도 수정할 수가 없지. 그러면은 구태여 중앙은행만 믿어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 과격한 분들은 계시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젊은 세대는 갈수록 이런 챌린지를 할 것 같아요. 왜 중앙은행 화폐를 믿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어떤 해킹 불가능하고 저기한 이런 비트코인은 믿으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두 가지 질문인데 아까 버티컬 솔루션을 얘기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기존의 플랫폼의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재사용성이랑 플랫폼의 장점에 약간 유배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왜냐하면 버티컬 솔루션 같은 경우에 되면 이제 이거 평가나 이런 과정들이 다 같이 겪어야 되거든요. 기존의 플랫폼이 갖고 있었던 장점들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인공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의 모호성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맞는데 실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모호성이 현실 세계, 실수적인 영역에서는 모호성이 실수적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그 정의가 모호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걸 평가하는 방법을 만약에 개선하게 된다면 조금 더 그 현실 세계에 더 적합한 인공지능이 더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퀘션이 들거든요. 이거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모호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모호성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인공지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거가 어떤 때는 인공지능이었다가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저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가면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다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은 알파고도 그냥 바둑 프로그램. 예를 들면 집안에서 인공지능도 처음에는 막 인공지능을 런치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갈수록 그냥 집 관리 프로그램, 혹은 공장 관리 프로그램. 뭐 크게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모호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딱 정해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비정형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미래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그래도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미래를 보는 거니까 그냥 관리 프로그램이다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학습이 끝나면 그게 맞는데 학습 과정이라는 그 절차상에 보면 약간 인공지능의 그 영역이 좀 약간 있을 것 같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뭐 스마트 스피커라든지 이런 2015년도 붐이었다가 요즘 뭐 스마트 스피커 나온다고 그걸 저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받아들인 인식의 문제일 것 같아서 결국 인공지능이라면 저 개인적인 정의는 나올 때만 인공지능이다. 왜냐하면 나올 때는 신기하고 좋죠. 그거 학습도 막 하고 엄청난 거 와 할 수 있는데 딱 그 시점은 그렇고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기본적인 기술이나 프로그램 받아들인다. 아니 그걸 이해하고 접근하면
실망도 없고 어떻게 보면 크게 뭐 인공지능을 엄청나게 두려운 뭐 이렇게 보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좀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버티컬 솔루션과 플랫폼의 관계를 제가 그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는 잘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버티컬 솔루션은 기존의 플랫폼이 모든 걸 다 정의하고 플랫폼 예를 들면 막 구글이 안드로이드 막 정해가지고 생태계를 정의하지 이런 개념의 강력한 플랫폼 형태를 버티컬로 하자는 게 아니고 버티컬은 어떻게 보면 리콰이어먼트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위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보내는 방식은 뭐 언어가 수백만 가지 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안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서 아까 삼성 스타일로 엄청난 보안을 넣을 필요가 있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은 아니면 또 약한 수준으로 어쨌든 뭔가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정해놔도 예를 들면 중국 업체 보안이 약해가지고 걱정된다 이런 문제가 없어지고 어느 정도는 스마트 시티 안에 기기들이 안전하게 동작이 될 거다라는 가장 기본 뼈대의 어떤 조건만 표준화하자라는 개념인 거고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거기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정의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서비스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그것도 제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골격만 딱 정하고 서비스나 여러 형태는 다양한 또 서비스 업체들이 스스로 정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아까 박 원장님 그 시큐리티 관련돼 가지고요 문제가 됐을 때 중국 같은 데서 이제 빼간다거나 구글 같은 미국에서 빼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징벌적 어떤 법률이나 법제적인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국가 간의 그 문제가 발생할 때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중국 애들은 깡패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그런 식으로 막아질 수 있으려나요? 법률로? 일단은 EU가 시작을 했습니다. EU가 작년 5월인가 올해 5월인가 하여튼 발효를 했거든요. EU는 덩치가 크니까 네. 대항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약하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힘들 거고 중국 같은 게 동진화해나 남진화해서 그 자행하는 짓을 보면 때리면 맞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법률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근데 저는 일단 스터디는 했는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GDPR에 대한 스터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한번 뭔가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실행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당장 지금 우리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것도 우리를 좀 무시하고 막 세금도 안 내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런데 조금 정부가 약간은 좀 벤치마킹해서 좀 강한 모습들을 가져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죠. 지금 트렌드는 규제하는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규제를 그런 거대한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들을 좀 가져가도 다른 나라 욕먹을 시점은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최근에 페이스북이 또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시점도 괜찮고 그래서 뭐 정부가 이렇게 나선다고 해서 뭐 다른 언페어하다 이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한번 했습니다. 왜냐면 못 들어봐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거 보낸다는 얘기 못 들어봐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미세먼지 같은 거 지금 중국과 관련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요. PBL 잘 하시고 혹시 뭐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은 제가 뭐 2교시 때나 뭐 하여튼 시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